중국 광동성에 이제 동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중국 제조업의 유명한 메카 중에 하나였는데 망했어요. 거기 좀 노숙자들도 굉장히 많고 기업들도 문 닫는 데가 많고 빈 공장들도 많고 그 정도로 지금 사실 내수는 최악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국뽕으로 장사하는 애들이 많아요. 아주 팩트만 얘기하자면 지금 저기 인도네시아 트리키가 만든 칸에 들어갈 돈이 없어요. 인도네시아 공군 자체가 예산이 없어요. 우리 지금 K-21 개발 분담금도 1조가 넘었잖아요. 그 정도의 돈을 빼야 되는데 여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틀린 얘기인 것 같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죠. 최근 중국에 방문하셨다고 들었는데 실제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제가 올 초에는 이제 베이징을 갔다 왔고 지난달에는 사실 이제 중국 상하이 갔다 왔는데 베이징은 뭐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국가 수도고 상해는 이제 약간 경제의 수도예요. 근데 확실히 차이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상하이는 뭐 전반적으로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도 굉장히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최근에 인제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가려면 비자 받아야 했었잖아요. 근데 인제 무비자 정책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제 많이 상해 여행을 가더라고요. 지금 상해 실제로 시내에서도 많이 봤고. 상해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경제 도시다 보니까. 근데 뭐 과거 같진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인제 과거에 중국에 살기도 하고 상해도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과거처럼 뭔가 이렇게 막 성장한다라는 느낌보단 지금은 일종의 세련미를 좀 갖춰가고 있다? 사람들 옷 입는 것도 과거보다 좀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인제 사실 우리나라 백화점에 없는 정말 고가 그런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은 명품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고 워낙 중국이 인제 뭐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잘 사는 사람은 사실 우리나라 잘 사는 사람 비할 대가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인제 거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여전히 뭐 잘 되고 있고 반면에 인제 중간 소득 계층부터 밑에까지는 상당히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인제 또 한 가지가 제조업은 사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데가 어디냐면 이쪽 중국 남쪽 인제 광동성 쪽입니다. 왜냐면 광동성 쪽에 과거에는 외국 기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상해도 마찬가지고 많았는데 계속 인제 중국도 인건비가 올라가고 또 한 가지로는 인제 약간 중국 정부도 "외국 기업 없어도 돼. 자체 기업들 잘 나가는데 뭐." 그러면서 인제 과거 개혁 개방 때는 여러 가지 유인책을 이렇게 줬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무상으로 몇십 년간 임대해 주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의 국내 기업들이 인제 경쟁력을 갖추시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광동성이나 이쪽에 있는 외국 기업들이 많이 철수를 했고 사실 그런 기업들이 인제 베트남이나 이런 데로 많이 가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노동자들이 실직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인제 한때 인제 뭐 물론 인제 지금도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는데 중국 광동성에 인제 동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 중국 제조업의 유명한 메카 중에 하나였는데 망했어요 거기 지금. 그 노숙자들도 굉장히 많고 기업들도 문 닫는 데가 많고 빈 공장들도 많고 엄청 많아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사실 내수는 최악이죠. 왜냐면 이제 관세 전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정부가 생각하는 건 뭐냐 이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지금보다 좀 낮았지만. 그래서 인제 그때 인제 트럼프를 좀 달래 보려고 트럼프가 중국 베이징 왔을 때 우리 흔히 아는 그 자금성 거기를 막고 트럼프 한 사람을 위해서 통째로 그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막 그때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도 가고 뭐 와이프도 가고 막 저 확 달라붙어 가지고 막 이게 뭐고 뭐 설명도 해 주고. 근데 인제 중국 정부가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그럼 중국에 대한 압박을 안 했냐? 그건 아니거든요. 계속 또 추가적인 조치를 막 하게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그래 할 테면 해 봐.' 자신감이 있어요 이제. 왜냐면 뭐 딥시크 그다음에 인제 중국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보통 중국은 인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설날, 중국의 춘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명절 중에 하나예요. 보통 인제 그런 춘절 전날 보면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설날 당일날 모이는 걸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좀 달라요. 설 전날 다 모여서 같이 저녁을 먹어야 돼요. 그걸 중요시하게 여겨요. 근데 인제 그때 되면 중국 그 관영 매체 인제 CCTV에서 춘절 그 완회라 그래 가지고 그 방송에서 굉장히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설날이나 추석 때 막 TV 쇼 같은 거 크게 했잖아요. 지금은 잘 안 하지만. 엄청나게 그게 크게 해요. 근데 그때 올해 춘절 때 뭐가 나왔냐면
로봇이 막 수십 대가 나와서 같이 막 일렬로 춤추고 막 이런 거 아마 구독자분들 중에 그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기도 했으니까. 자신 있다 이거예요. 이제 기술에 인공지능 로봇 우리도 미국 못지않아 그런 이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상해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번에 한번 끝까지 해보겠다. 미국이 뭐라고 하든 어차피 미국은 우리가 달래줘도 계속 때릴 거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길어야 몇 년 안 남았다. 그렇잖아요. 4년 임기인데 벌써 이제 한 3년 반 남았죠 이제? 3년 반만 버티면 돼요. 크게 문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아마 이 중국 관련된 관세 이거는 오히려 잘못하면 자충수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중국이 세계 공장이고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거 다 메이드 인 차이나가 대부분인데 그럼 관세 그렇게 매겨버리면 미국 내 물가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 지금 뭐 미국도 지금 머리 아프죠. 그리고 이제 미국 국민들 삶이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는데 그럼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중간 선거 치러야 될 거고 중간 선거에서 만약에 그런 물가가 다 오른다. 그럼 안 찍겠죠 이제 미국 국민들이. 그럼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만약 중간 선거에서 지면 바로 이제 레임덕 현상 생길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 이제 우크라이나전 얘기도 했지만 유럽이나 중국 다 비슷해요 생각이. 야, 쟤 한번 다 경험을 받고 야 임기 이제 3년 반밖에 안 남았어 이제 버티만 해 버티면 돼 야.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공산당이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유도를 하냐 봐라 미 제국주의가 우리를 또 괴롭히는 거다 저거. 만약에 우리도 역설적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 정부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언론을 동원해서 이렇게 유도를 해가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미국 나쁜 놈들 이러면서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도. 중국 사람들 대부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일종의 적인 거죠. 그러니까 국가대표급 A매치인 거죠. 우리가 이겨야 돼 그럼. 반드시 이겨야 돼. 아,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건 국가대항전이야. 우리가 참고 버텨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은 지지율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당 독재인데 뭐 굳이 뭐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리고 모든 언론을 지금 다 사실 통제를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여론을 만들어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 특이했던 게 이제 중국군이 6.25 전쟁에 참전한 걸 중국에서는 항미 원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항미 원조를 시진핑 주석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어요.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미국이 그 중국의 이 대외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서서 막 이걸 항미 원조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진핑까지 들어오고 나서 확 바뀌었어요. 항미 원조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해요. 잘 보시면 뭐 장진우 영화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6.25 전쟁 때 막 미국하고 싸웠던 거 그런 영화들이 그 전만 하더라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를 중국 정부가 많이 막아왔고 근데 시진핑 것이 들어서면서 중국도 이제는 G2다 그러면서 그런 영화들을 막 이제 당에서 만들어도 뭐라 안 하죠. 오히려 장려했죠. 지금도 그래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식상해서 많이 안 보죠. 중국 사람들도 아우 지겨워 저거 또 저 얘기야 이렇게 되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사신 분들 아실 거예요. 텔레비전 틀다 보면 대부분이 그거예요. 항일 전쟁, 그다음에 이제 국민당하고 그 스파이전 이런 게 거의 방송의 드라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매번 그런 것만 보고 있어요. 그런 드라마 만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심리를 갖고 있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아마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 과거 일제 시절에 731 부대. 저는 이제 731 부대가 있는 하얼빈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념관도 갔었는데 결말이 이상하게 끝나요. 일본이 한 거라는 딱 논리적으로 쫙 전시관마다 보면 이게 쫙 이어집니다. 근데 마지막에 가면 사실 이제 미국이 연관이 돼 있지만 731 부대에서 있던 사람들이 전후에 재판을 거의 안 받았어요. 왜냐하면 731 부대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미국 측에 넘기는 조건으로 일종의 면죄부를 받았어요. 그 중국이 카올빙에 있는 731 부대 그 기념관을 가보면 마지막이 그 얘기예요. 미국 때문에 쟤네들을 처단하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그 보고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731 부대 사람들을 당시 이제 미군들이 접촉을 해서 리포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리포트가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그 731 부대 죄증 기념관에 가면 쫙 있어요. 결말이 미국 놈들 때문에 쟤네들 단절을 못했다.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 당국이 생각하는 건 자기네의 모든 거를 저기 일종의 견제하는 건 저 미국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그게 시진핑 국가에서 들어서고 나서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굉장히 그게 심해졌고 심지어 덩샤오핑이 집권했을 시절에 이제 중국과 베트남하고 싸웠잖아요. 그것도 미국 내에서 일부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이 미국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당시는 왜냐하면 미국이 중요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국과 베트남 간의 사이도 안 좋았지만 일종의 이제 당시 중국 정부가 미국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우리가 너희들의 복수전을 해줄게. 뭐 그런 제안을 했다라고 이렇게 좀 썰도 있어요. 너네 지원해줘. 그럼 우리가 복수전 해줄게. 물론 이제 중국과 베트남과의 사이도 안 좋았지만 그런 걸 노리고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죠. 미국 관세에 대한 GDP 손실을 내수 부양과 새로운 시장, 한국, 중동, 동남아 등을 개척해서 복구하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건 첫 번째로는 부동산은 망했어요. 중국 부동산은 사실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아마 이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의 핵심은 주식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이제 돈 쏟아 부어서 얘기했던 뭐 핀테크 아니면 인공지능, 로봇 이런 업체들을 이제 육성을 하겠죠. 막. 그다음에 이제 뭐 유니콘 그런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막 발굴 육성하고 그런 위주로는 사실 지금은 잘 되고 있어요. 국내에서. 그리고 저도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지만 지금은 사실 이 IT 쪽으로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된 부분이 더 많아요.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이 지금 이제 IT 관련된 부분들은 뭐 앞서가 나가는 것이 많고 이게 제가 순위를 매겨보면 이제 주변국 돌아다녀보면 지금은 중국 1등이에요. 그 다음이 우리나라고 그 다음이 한 대만 그리고 마지막이 일본. 일본은 좀 아직도 아날로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갔다 왔지만 여전히 현찰을 많이 들고 다녀야 되는 물론 이제 대만도 좀 비슷하긴 한데 약간 좀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게 심하고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나 중국은 뭐 아예 이제 스마트폰 하나면 다 해결이 되니까 뭐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 스마트폰 하나면 거의 다 되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앞서고 특히 이제 전기차 부분은 오히려 한국이 좀 중국보다 좀 너무 뒤처져 있는 거 아니냐. 중국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전기차 신형 차들 보면 거의 테슬라와 동급이에요. 크게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좀 교통 환경이 더 달라요. 되게 복잡해요.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오토바이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전기로 가는 오토바이들이 엄청 많아요. 내연기 가는 오토바이는 별로 없는데 옛날부터 전기로 가는 그런 그 중국어로 이제 뗀동차라 그러는데 전기 배터리로 가는 오토바이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통 이제 4차선 도로가 있으면 요쪽 차선 같은 경우 양 끝에 차선은 다 그런 게 달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교통 신호 체계도 우리나라하고 달리 좀 엉망인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직진하고 좌회전 동시에 주잖아요. 반대편 차선도 그렇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엉켜요, 그런데. 그게 엉킨다고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신호 체계를 왜 저렇게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엉키죠. 그다음에 인제 그런 그 뗀동처럼 그런 전기 배터리로 가는 오토바이들도 엄청 많죠. 이게 잘못하면 막 뒤섞이기도 해요. 근데 중국 전기차 요즘 나온 것들 보면 그걸 다 인지를 하더라고요. 저기 테슬라 타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걸 다 인지를 해. 최신형들은 그 정도로 성능이 많이 근데 우리 지금 현기차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사실. 테슬라 수준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가 인제 뭐 강점도 있지만 배터리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 우리가 다 메이드 인 코리아하고 이런 강점들이 있지만 그런 인제 어떻게 보면 인제 이 전기 자동차를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측면은 오히려 지금도 중국이 앞서 있는 거 아닌가. 그거 갈 때마다 좀 불안하죠. '야 이러면 다 뺏기겠는데.' 예. 중국 내부의 실직 및 취업률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려졌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산업구도 재편이 지금 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제 경쟁력이 없는 제조업은 점점 없어지겠죠. 일종의 정리 단계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체제가 바뀌는 거죠. 경제 체제가 바뀌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이 없는 제조업들은 점점 설자를 잃어가는 거고 예를 들어 저가 제품 이런 것들은 이제 점점 설자를 잃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고가 제품들, 첨단 기술이 들어간 제품들 이런 것들은 나름 또 인제 잘 나가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산업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실업이 오겠죠 당연히.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중국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이게. 중국이 몇 번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중국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 한 두세 번 정도 그런 큰 한번 뒤집이 엎어지는 게 한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도 인제 그런 과정에 인제 들어간 걸로 보여지죠.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게 근데 문제는 사회 불안으로 갈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보면은 인제 묻지마 살인. 갑자기 인제 막 차를 몰고 광장으로 질주해서 사람들을 막 대규모로 막 죽인다든가. 등하교 시간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차를 몰고 갑자기 학교로 막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막 거의 막 대학살극이 벌어지는 그런 묻지마 살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약간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사회에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막 생기잖아요 이러면. 이게 큰 사회 문제로 벌려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인제 오히려 지금 과거에는 이제 농민공이라고 그래서 이제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인제 도시로 일자리를 찾으러 나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농촌으로 오히려 가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인제 흔히 탕핑족이라고 그러죠. 젊은 친구들 중에 이제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 생활비로 살 수 있는 데를 찾으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다 농촌 지역 이런 데. 2 선, 3선 도시들. 오히려 그런 데 가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인제 대도시 살다 보면 물가도 높고 하다 보니 그럼 월급도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월급 적게 받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런 데로 오히려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큰 재편기에 들어갔다.'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게 처음은 아니에요. 몇 번 중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 그런 일이 과거에도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집단으로 당시에는 인제 중국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인제 경쟁력 없는 국영 기업들은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업자가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중국 경제 어떻게 해야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경제 재편 시기에 들어왔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중국은 인구가 많잖아요. 한 14억 되는 인구인데 그러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 없으면 취업할 수 있는 자리가 많지가 않잖아요. 고품질, 고부가치 제품들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똑똑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샤오미 공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람이 없이 로봇으로 다 하는 것도 많아요. 지금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기업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만 채용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국은 취업을 해도 40 대가 안 돼서 잘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대기업인데. 점점 사람이 필요 없는 산업 구조로 가고 있어요. 똑똑한 몇몇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국도 지금 이제 인구 감소가 심각해요. 아마 2030년대 들어서면 인도가 중국을 추월할 거예요. 인구로 수로만 따지면. 왜냐면 지금 이제 삶이 힘들잖아요. 결혼도 안 하죠. 애도 안 낳죠. 그래서 이게 2000 아마 몇십 년 되면 지금 14억 인구가 깨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10억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요. 2045년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때 되면 한 8억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인제 고령화는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우리랑 비슷하게 거의 인제 잘못하면은 역삼각형 모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인구 구조가. 인제 그게 향후 중국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죠. 중국이 보면 압축 경제 성장을 했잖아요, 우리랑 비슷하게. 우리도 사실 압축 경제 성장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폐교되는 초등학교들도 많죠. 유치원도 점점 없어지죠. 어린이집도 없어지죠. 똑같아요, 지금. 대만도 그래요. 지금 이 동북아 국가들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인구 감소. 일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지금. 이런 문제가 오히려 중국은 더 크죠, 지금. 그게 더 빠르게 온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사실은 뾰족한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가 감소돼야 고부가치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고. 미국은 반면에 지금 인제 이민자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있고.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인제 전 세계에서 사실 미국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모든 산업을 이끌잖아요. 아주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우리가 쓰는 컴퓨터 윈도우도 미국 거고 아이폰에 들어가는 iOS도 미국 거고 그다음에 인제 안드로이드 폰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도 미국 거고 중요한 OS는 다 미국 거예요. 인공지능도 물론 인제 중국이 뭐 딥시크나 이런 거 하지만 챗GPT도 미국 거고. 그걸 만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미국 거고. 그리고 인제 어찌 됐든 미국은 계속 새로운 이민자가 됐든 뭐가 계속 들어오잖아. 새로운 인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애도 많이 낳고 실제로.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중국은 그게 점점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게 인제 향후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인도네시아가 KF-21을 버리고 튀르키예 칸으로 갈아탄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까 인제 일부 그 뭐 SNS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확정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인도네시아 프라보 대통령이 뭐 지난달에 튀르키예를 방문했어요. 튀르키예를 방문했는데 요때 에르도간 튀르키예 대통령이 프라보 대통령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칸 전투기 개발에 들어와 달라. 근데 아직 확답은 안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인도네시아는 아시다시피 인제 우리하고 분담금 문제가 엮여 있잖아요. 그 분담금 막 깎아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1조 깎아 주고 뭐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 전투기 같은 게 인도네시아 공군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인제 뭐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 공군이 프랑스로부터 라팔 전투기 42 대를 인제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게 12조 원이에요. 42 대에 12조 원이에요. 거기다가 F-15 EX 전투기도 지금 들어오려고 그래요. 협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라팔이 진짜 12조 원이죠.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인제 F-15도 사야 되는데 그럼 잘못하면 이게 한 20조 넘는 돈이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인제 KF-21도 깎아 달라 그랬던 이유가 다른 나라 전투기 사느라고 돈이 없어요 지금. 이 20조 넘는 돈을 한 번에 다 넣는 게 아니라 이거를 한 10년 정도 이렇게 나눠서 내요 보통. 우리가 전투기 구매할 때 쫙 나눠서 그러니까 할부로 쫙 나눠서 내는데 지금 여력이 없어요. 딴 데 돈 쓸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 단위 들어가는 사업을 하기에는 여력이 없어요 지금 인도네시아 공군이. 그래서 이건 약간 인제 제가 봤을 때 일종의 카더라도 좀 일부분 있고 그러니까 인제 튀르키예 쪽에 좀 희망 섞인 전망도 일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인제 그 지금 프라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제 그 라팔 전투기를 산 이유가 자기 대선 나가기 위해서 정치 자금을 얻기 위해서 약간 그런 목적으로 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보통 유럽 나라들은 이렇게 사면 커미션을 떼주거든요. 전투기 뭐 몇 퍼센트를 인제 커미션을 줘요 다시. 백을 해서 줘요. 그걸로 정치 자금 때문에 자기 대선 나가야 되니까. 그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고런 것들이 지금 있어서 말처럼 그러니까 인제 쉽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최근에 인제 해외 매체 중에서도 인제 튀르키예나 이런 나라들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제 국뽕으로 장사하는 애들이 많아요, 국뽕 매체들이. 그래서 인제 '그런 데서 좀 흘러나온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뭐 아주 팩트만 얘기하자면 지금 저기 인도네시아는 튀르키예가 만든 칸에 들어갈 돈이 없어요. 인도네시아 공군 자체가 예산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보고 개발비 깎아 달라고 그러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거 하려면은 그것도 몇 조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금 KF-21 개발 분담금도 1 조가 넘었잖아요. 그 정도의 돈을 빼야 되는데 그 말처럼 지금 여력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틀린 얘기인 것 같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죠. 튀르키예 칸과 우리나라 KF-21의 성능 및 가격을 비교하자면 어떤가요? 칸은 아직 가격 자체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시제기 단계라 우리 KF-21은 인제 올해 양산에 들어갔고 그래서 양산 가격도 인제 다 어느 정도 나왔고 대당 얼마인지 900억 1,000억 뭐 고 정도 언저리 하는 것 같은데 칸은 아직 시제기 단계라 대당 가격도 안 나와 있고 아직 인제 시제 1호기 정도만 나온 거고 첫 비행 정도 했고 뭐 아직 뭐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애매하죠. 다만 인제 장점 하나는 인제 예를 들어서 인제 국토 면적이 큰 나라들은 대부분 인제 대형 전투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한 번 비행해서 이제 많이 인제 초계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도 아시다시피 지금 굉장히 넓은 국토 면적을 자랑하고 그다음에 인제 인도네시아가 지금 이제 빨리 해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러시아제 Su-27 뭐 Su-30 이런 전투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운용이 안 돼요. 왜냐면 미국이 인제 러시아에 대한 여러 각종 제재들을 걸어 놔 가지고 우리나라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인제 요번에 산불 많이 났잖아요. 근데 산불 끄는데 많이 쓰는 인제 러시아 헬기 까모프 지금 운용이 안 돼요. 부품 수입을 못 해요. 부품 수입을 하는 순간 미국의 대러 제재에 걸려요. 그 전 세계가 근데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인도네시아는 그래서 미국의 F-15 EX 전투기를 이제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칸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이제 칸이 장점은 KF-21보다 장점은 대형이다. 뭐 이런 정도인데 지금 인도네시아가 뭐 일단 돈이 없고 인도네시아도 인제 미국과의 관계를 또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칸이 들어갈 자리가 과연 있을지 좀 의문시되는 상황이죠. 장점으로 꼽힐 수 있는 건 가장 최신형의 4.5 세대 이상의 전투기다.
푸틴 보통 이제 4.5 플러스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 4.5 세대 플러스 전투기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싶고 미국이 만든 5세대 전투기 F-35랑 비교를 해보면 일단 이제 스텔스 성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얘는 완전히 이제 F-35는 올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고 반면에 이제 KF-21은 부분적인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F-35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부 무장창이 있어요. 그래서 밖에도 무장을 달 수 있지만 전투기 안에 무장을 달죠. 그러면 이제 레이더 반사 면적이 적어지죠. 반면에 이제 KF-21을 지금 나온 거는 밖에 무장을 다니까. 그러니까 밖에 무장을 달면 그냥 확 잡혀요. 레이더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반사 면적이 넓어지니까. 대신에 이제 미국 그 전투기를 살 수 없는 나라들, 사기 좀 약간 꺼리 끼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리고 이제 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미국산 무장보다는 이제 유럽산 무장 혹은 국산 무장을 사용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또 강점이 나름 있죠. 이제 프랑스 라팔뿐 아니라 튀르키예까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왔는데 어떻게 튀르키예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들에게 배울 점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나라가 보완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사실 이제 동남아 국가들을 보면 이 튀르키예 무기들을 구매한 나라가 많아지고 있어요. 아주 일례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초계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동남아시아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약간 구역이었는데 튀르키예가 계속 치고 들어와요. 말레이시아 해군 초계함 사업도 튀르키예가 따갔어요. 근데 거기에 함대공 미사일 그거는 또 우리나라가 만든 해궁이 들어갑니다. 말레이시아 해군이 우리 해궁 달 거야 그래서 선택을 해가지고 해궁이 들어가는데 지금 그렇게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신형 무기를 가장 많이 만든 나라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튀르키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튀르키예 군에 대한 소요도 있지만 정말 막 수출형 무기들도 막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 튀르키예가 그럼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커졌냐? 튀르키예가 정말 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유명하잖아요. 유대인들 굉장히 이제 빠꾸미로 유명한데 그런 유대인들을 등쳐먹는 게 튀르키예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 무인기 기술이 갑자기 어느 날 확 성장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성장하게 됐냐? 이스라엘에서 이제 무인기를 사면서 보통 이제 절충 교육이라고 합니다. 이제 뭘 사면 기술 이전을 받던가 부품을 만드는가 이런 게 있어요. 그걸 하면서 이스라엘의 기술을 많이 뺏어왔어요. 튀르키 애들이 그게 무서워요. 정말 악랄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 강점이었어요. 그렇게 많이 뺏어왔어요. 여러 나라로부터. 뺏어왔고 그리고 지금은 또 한 가지 무서운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국산화율 뭐 K2 전차 예를 들면 국산화율이면 한 85% 이상 되는데 튀르키예가 만든 전차는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체계 통합,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요 구성품들을 통합시키는 거 이거는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부품을 갖다가 조립해가지고 만든 능력은 튀르키예가 이제는 수준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가로 막 지금 덤핑을 많이 치고 그다음에 이제 튀르키예는 또 중요한 게 대부분의 방산업체들이 국영기업이에요. 정부 지분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해외 전시회 가서 한번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는 잘 보시면 다 이제 민간 기업에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 전시회 가면 이 전시회 그 장소 예를 들어 이제 부스라 그러는데 이런 거 잡는 거에 좀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튀르키예나 중국 같은 이제 방산업체들 보면 다 이제 국영기업이다 보니까 정말 좋은데 좋은 위치 그다음에 넓게 크게 잡아요. 메인 위치에다가 정말 크게 잡아요. 이게 이제 세계에서 다 주목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지금 앞서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만 튀르키예가 사실 지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유 중에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무기 체계를 만들면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군에서 검증을 요구로 하는 항목도 많고 그다음에 검증 테스트 관련돼서 잘못되면 다시 빠꾸되고 근데 튀르키예군은 어느 정도 성능을 충족하면 일단 도입을 해요. 그다음에 또 성능 개량을 계속해요. 들여와서 빨리. 그다음에 또 성능 개량된 걸 또 사.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 다시 성능 개량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거 빠르죠. 군에 배치되는 게 빠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기 체계는 만든 나라의 국가에서 군에서 안 쓰면 안 사요. 똑같은 거예요. 차는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타. 한국에서 만든 한국 사람은 아무도 안 타. 근데 수출을 해. 그럼 누가 사겠어요? 안 사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튀르키예 군이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 국산 무기들보다 진도가 빨리 나가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효과가 입증된 게 지금 튀르키예를 대표하는 무기 체계인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 이게 굉장히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럼 튀르키예
방위 산업을 다시 보게 되는 전 세계 사람들이.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 군도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있지만 튀르키예군은 최소한의 군 요구 성능만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일단. 그다음에 인제 전력화를 빨리 시키고 또 업그레이드를 해요. 개량형을 또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좀 우리도 바뀌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인제 요구도는 거의 뭐 백두산 정도의 스펙인데 실제 이 검증하는데 그건 백두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튀르키예는 거의 남산 정도에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예요. 훨씬 진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그리고 해외 시장에 빨리 들고 나갈 수 있고 반면에 우리는 이제 한참 걸리는 거고. 앞으로 수출 시장에서 KF-21이 가야 할 길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올해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갔으니까 인제 이 공군에 배치되는 이 전투기들이 공군에 빨리 전력화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인제 국산 항공기들 수출한 거 보면 공군에 배치된 뒤에 거의 5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첫 수출에. 그 T-50도 공군에 배치되고 나서 5년 뒤에 인도네시아에 수출됐거든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26 년도에 아마 인제 KF-21 블록 1 공중전만 가능한 전투기가 나올 거고, 그게 인제 공군에 배치가 될 거고, 그럼 인제 거기다 플러스 5를 하면 한 2031년 정도 돼야 인제 해외 시장에서 어쩌면 첫 수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지금 인제 중요한 건 양산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뭐 그게 빠르면 올해가 됐든 아니면은 내년이 됐든 이제 해외 에어쇼에 이제 KF-21을 이제 들고 나갈 때가 됐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이제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전투기는 사실 인제 그 값비싼 무기 체계 중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구매를 할 때 수출 금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인제 전부 다 돈을 내고 산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KF-21의 타깃이 될 수 있는 뭐 남미라든가 그다음에 동남아 국가들은 뭐 우리보다 경제 상황이 좋진 않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인제 수출 금융 지원이 여부가 이게 구입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인도네시아도 지금 라팔 전투기 마운드를 사는 게 사실은 그런 걸 끼고 사는 거예요. 수출 금융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KF-21이 성공하려면 금융 지원 관련된 부분들도 좀 확충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중 방산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할 것인지, 한국 방산산업이 어느 정도로 고도화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비중이 커지는 산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항공우주 산업. 잘 보세요. 미국은 보면 여객기 만드는 보잉, 뭐 전투기 만드는 로키드 마틴 많잖아요. 유럽도 비슷합니다. 에어버스도 민항기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무기 만들고. 그 선진국으로 가는 최상위 단계의 산업 중에 하나가 항공우주하고 방위 산업이에요. 그래서 프랑스도 보면 항공우주, 방위 산업이 프랑스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프랑스가 무서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전투기는 4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가 기체, 두 번째가 비행을 하려면 엔진이 필요하겠죠. 엔진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가 싸우려면 미사일이나 이런 게 달아야 되죠. 무장. 그다음 네 번째가 항공 전자 장비, 레이더 뭐 이런 것들. 프랑스가 이 네 개를 한 나라가 다 독자적으로 해요. 그런 나라가 몇 군데 없어요, 지금은. 우리 주변국 보면 중국이 지금 약간 네 개를 다 하는 나라, 러시아, 미국, 프랑스, 일본도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안 해요. 그게 따지면 영국이 잘하면 들어가겠네. 한 5개, 6개 국가 정도 되거든요. 보면 지금 대여섯 개 국가들이 다 선진국이죠. 그런 게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방위 산업, 항공 우주 산업, 선진국을 대표하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다. 근데 점점점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방위 산업도 아시다시피 K방산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폴란드 로또를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호기를 맞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보통 이제 무기 체계 수명이 한 3-40년 해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90 년대 샀던 무기들, 80 년대 말에 샀던 무기들 지금 다 대체할 시기가 왔어요. 그리고 잘 보시면 국제 정세가 불안하죠, 지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인제 미국이나 유럽은 상대적으로 지금 인제 무기 생산 능력이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 물론 이제 다시 열심히 하고 있지만, 반면에 인제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를 계속 갖추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지금은 크게 뭐 도움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 인제 주식시장을 보더라도 방산주 지금 요새 제가 인제 2022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다 3배 이상은 뛰었어요.
예.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 투자의 수단으로까지 가고 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향후에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뭐 미 해군성 장관도 지금 뭐 한국 방문해서 뭐 H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도 찾아보고 있고 지금은 인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향후에 더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께 지정학과 한국방산에 대해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참 국제 정세가 다이나믹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뉴스를 보시더라도 국제면을 꼭 한번은 꼼꼼히 좀 유심히 봐주실 필요 있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나라도 뭐 미국의 관세 여파에 들어가 있고 반면에 지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 미국 주식은 죽을 쓰고 있는데 오히려 한국 주식은 좀 상황이 낫다라고 인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특히 그 가운데 좀 방산주는 향후에도 계속 이 성장 동력이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